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의 특별범죄수사단 소속돼 있는 신도령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 명절을 맞아서 지훈님이 잠깐 휴가를 갔어요. 제가 대신 오늘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조선의 과학수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오게 됐어요. CSI 아시죠? 미국의 과학수사 요원을 말하는데 크라임 씬 인베스티게이션의 줄임말입니다. 뭐 직역하면은 범죄 현장 조사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과학수사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사람들은 보통 드라마로 CSI가 익숙해졌을 거예요. 이 드라마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최첨단 장비로 DNA 분석하고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는 이런 기법들이 드라마니까 가능하고, 아니면 범죄 수사 선진국인 미국이나 돼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한국도 이러한 방식의 수사를 도입한 지는 이미 오래됐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과학수사는 세계 최고 수준에 있어요. 땀 한 방울로 범인의 DNA를 찾아내고, 목소리만으로 구강구조를 재현해서 범인의 얼굴까지 파악할 수 있죠. 이런 수사 기법으로 한국의 강력사건 검거율은 매년 98%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전된 과학수사는 미제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해결 불가능할 것 같았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인 이춘재를 찾아낸 것도 이 DNA 감식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의 문제지 완전 범죄는 거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과학수사는 기술이 발달한 지금에야 가능한 방법 같은데, 사실 제가 온 조선에서도 나름의 방법으로 이 과학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조선도 지금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매일 발생하는 범죄는 항상 우리 조정의 골칫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력 범죄나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사 기법을 개발했죠. 친자 확인도 가능하고요. 사람이 죽으면 타살인지 자살인지 알아보는 조사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옛날 시대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선조들의 경험과 지혜를 요즘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데 말이야. 죄송합니다. 조선의 방식이 지금과는 조금 다르죠. 하지만 범죄가 발생하면 신중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생각과 다르게 조선도 체계적인 절차로 범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조선은 동시대 어느 나라보다 과학수사가 발달해 있거든요. 이게 조선이에요. 이 명국이나 외놈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겁니다. 예. 특히 우리 조선이 한참 잘 나가던 영조, 정조 시대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범죄 수사 책을 편찬한 적도 있어요. 위대하신 우리 정조 임금님께서는 당대 최고의 실학자인 이 다산 정약용 선생과 우리 선배입니다. 범죄를 과학적으로 수사해 범인을 밝혀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려고 한 대표적인 위인이에요. 그 다음에 저까지 포함해서. 특히 정약용 선생이 이 흠흠신서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오다가 제가 잠깐 들었는데 아직도 이 법조인이라면 꼭 읽어야 되는 책 중 하나라 그래요. 그럴 만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도 놀랄 만한 과학적인 수사 기법에 책의 근간을 이루는 애민정신, 생명 존중 사상이 들어있다 이 얘기입니다. 내 얘기가. 자, 궁금하시죠? 이번 시간은 조선에서 온 신도령이 알려주는 조선의 과학 수사와 우리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이 쓴 흠흠신서에 나오는 사건으로 조선의 과학 수사 어떤 방식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좌정하시지요. 조선의 과학 수사 말할 때 우리 정약용 선배를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된다. 당대 최고 실학자고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수많은 업적을 세운 양반이에요. 그중 하나가 흠흠신서 되겠습니다. 먼저 정약용 선생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면 왜 조선시대 법의 정신을 확립하고 과학수사에 일조했는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1762년 8월 5일 경기도 광주부 초부면 마제인 지금의 남양주에서 태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았어요. 4살에 천자문을 떼고 7살엔 시를 지을 정도였거든요. 우리 지금 한글로 시 짓기 쉽지 않죠. 그런데 중국의 언어를 그만큼 자유자재로 사용했다는 거죠. 외국의 미국의 제임스나 프레드릭, 윌리엄, 세바스찬 이런 친구들이 한글로 시를 쓴다고 생각해보면 좀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외가가 유명한 집안입니다. 어머니가 해남 윤씨인데 대부 집안이고 외할아버지는 화가예요.
국보 제240호로 지정된 문화재인 자화상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죠? 이 그림의 주인공인 공제 윤두서예요. 아버지 쪽도 집안이 어마어마한데요. 정재원이라는 사람이고 진주 목사 지냈습니다. 정약용의 아버지는 사도세자를 옹호하다 반대파에게 몰려요. 그래서 경기도 광주, 고향이죠. 낙향을 갔지만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왕이 되면서 복권됐습니다. 가정 환경이 좋죠. 아버지에게 글 배웠고 외가엔 다양한 중국 물건들이 많았어요. 자연스럽게 선진 문물을 접하면서 컸는데 여기에 호기심도 많다 보니까 책을 좋아했거든요. 조선시대에는 구하기 힘든 특이한 기술과 문물을 다룬 책들에게 빠져 살았다고 합니다. 이게 정약용이 조선시대 실학의 대가가 된 바탕이었어요. 이런 정약용을 일찍 알아본 사람이 정조입니다. 과거 급제하면서 조정에 들어오자 과학과 인문학, 다양한 공부의 기회를 줬는데 운동에는 소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활쏘는 운동을 시켰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면은 야식도 챙겨줄 정도였습니다. 거의 정조 퀴즈 아카데미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에 또 신도령이 후배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이렇게 왕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정약용은 33살에 암행어사가 됩니다. 암행어사는 신분을 감춰야 되죠. 평민 복장을 하고 백성 사이에 섞여 지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조선인들의 실상을 보게 된 겁니다. 충격받았어요. 영조 때부터 관직에 올랐던 관리들이 수탈을 일삼은 거죠. 어린 아이에게서도 세금을 뜯어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충격받고 정약용이 부패한 관리들을 바로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처음 든 거예요. 탐관오리들을 밝히고 처벌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백성보다 나라의 관리를 다스리는 법에 더 단호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법의 적용은 임금과 가까운 신하부터 이뤄져야 한다. 이런 철칙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아마 정조가 없었으면 정약용은 오히려 불순한 사상을 가진 인물로 몰렸을 거예요. 전국의 탐관오리들을 처벌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적이 너무 많아진 거죠. 하지만 정조가 정약용을 믿고 수많은 투서와 탄핵 상소문에서 매번 보호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1800년에 정조는 사망해요. 그러자 이때다 싶은 수많은 정적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정약용을 헐뜯어요. 천주교 신자입니다, 이 양반이. 이걸 트집 잡아서 결국 유배를 보냈어요. 이때 20년간 강진에서 유배객으로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이 기간에 쓰인 게 바로 흠흠신서다 이 말입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삼가할 흠자를 2번 써요. 그래서 삼가고 또 삼가는 것이 형을 다스리는 근본이다 이런 뜻의 책입니다. 지금의 법체계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중국 원나라의 무언로, 명나라의 대명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두 책을 조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면서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법의학, 법해석학, 판례들을 적었는데 수사기법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관리들이 책을 보고 바로 실무에 적용할 정도로 자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흠흠신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보니까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목민관이거든요. 목민관은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가진 고을원이나 수령을 부르는 말이에요. 한반도 역사상 법의학, 법해석학을 다룬 최초의 형법연구서고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관리자가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취지로 쓰였습니다. 조선은 지방 고을에서 살인사건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그 마을은 쑥대밭이 돼버려요. 고을 수령이 시신을 검시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죄 없는 백성을 옥에 가두는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수사 기술이 없으니까 닥치는 대로 가둬보는 겁니다. 사건만 일어나면 피해를 보는 백성이 너무 많아지자 유배지에서 이런 일을 본 우리의 정약용 선배는 사건의 판례와 내용을 담은 수사노트이자 실무 지침서를 350여 건의 사례를 들며 30건의 10챕터 분량으로 작성했습니다. 10챕터. 영어 쓰는 조선인. 정조가 심리한 살인사건 중 144건을 골라 분석한 상형추이 15건과 사건 판결의 이념과 규정을 집필한 경사요의가 3건, 사건 보고서의 작성 방법을 적은 비상전초 5건, 살인사건의 유형과 형량을 제시한 의율차례 4건, 정약용 선배가 직접 수사한 사건 기록인 전발무사 3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망사건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판별하는 방법이나 범인에게 정신 이상 증상은 있지 않은지 구분하는 방법도 구체적입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재수사에서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게 말로만 들으면 굉장히 대단해 보이거든요. 대체 어떤 책이길래 계속 칭찬만 하게 되는 건지 흠음신서에 나오는 사건 두 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강원이 남긴 말이긴 하지만 이미 세계 모든 나라엔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통하고 있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신분제가 있어서 돈 없고 천하면 누명 쓰기 딱 좋았죠. 지금은 재심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벗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조선도 그렇게 해왔어요. 흠흠신서의 정선배가 직접 조사한 기록인 전발무사 편에 실린 한복령 사건이 그런데 이게 정조시대의 재수사가 이뤄진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정조 23년인 1799년에 정조는 정약용을 형조 참의로 임명하면서 한복령 사건에 의문점이 있으니 재수사한 뒤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알아보니까 양주의 관아 창고를 관리하는 나졸 서필흥이라는 사람이 양반 김태명에게 세금을 받으러 찾아갔다가 구타당해 사망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은 조선의 도읍인 한성부에서 2번, 형조에서 3번이나 합동조사를 했고 그 결과 범인은 김태명의 종인 한복년이 서필흥의 등을 때려 죽인 것으로 밝혀집니다. 왕의 비서기관인 승정원에서도 같은 의견이었어요. 하지만 최종 판결자인 정조는 이 사건의 미심적인 부분이 아직 많다며 사형 집행을 연기하다 10년 만에 정약용을 형조 참의로 임명해 모든 형사사건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비유하자면 요즘으로 치면 미제사건 전담반이 창설되면서 몇 가지 사건의 재수사가 이뤄졌는데 거기 포함된 한 사건인 거예요. 정조는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을 경우 봉분을 파헤쳐서라도 시신을 검시할 것이고 의심스러운 일로 백성이 억울하게 죽어서는 안 되며 죽은 자의 원통함도 법으로 풀어줘야 한다면서 한복년 사건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왕의 명을 받은 정선배는 10년 전 시신 검안서부터 다시 들여다봤어요. 서필흥은 얻어맞아 죽었으며 가슴에는 삼치 12.2cm 정도의 멍이 있었고 코와 입은 피로 막혀 있었지만 다른 곳엔 다친 자국이 별로 없다고 쓰여 있던 거예요. 검안서 기록이 이상한 겁니다. 범인인 한복년은 뒤에서 등을 쳤다고 진술했는데 상처는 가슴에 나 있는 거죠. 유족의 진술 기록서를 봐도 서필흥은 죽기 직전 부인에게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이 한복년은 아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거예요. 정약용은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해봤습니다. 양반인 김태명이 사실 범인이지만 자기 노비인 한복년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을 경우에요.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 당시 수사 기록을 보니까 나졸인 서필흥이 세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김태명은 주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세금을 쌀이나 삼배, 무명, 돈 아니면 각종 폐물로도 납부가 가능했거든요. 원래는 쌀을 거두려고 했지만 주지 않자 마당에 있는 송아지를 대신 가져가려고 했어요. 여기에 화가 난 김태명이 몸싸움 끝에 서필흥을 땅에 내동댕이 치고 위에 올라타서 멱살을 잡으며 가슴과 팔을 질 눌러대니까 당황한 서필흥이 자기 집으로 도망을 치는데요. 그러자 김태명은 집안의 머슴인 한복년을 부릅니다. 나졸이 소를 훔치려 한 도둑이니 혼내주라고 시킨 거예요. 한복년은 시키는 대로 뒤쫓아가서 등을 밀었습니다. 그러자 서필흥이 밭고랑으로 떨어지면서 다치는데 집에 돌아가긴 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를 토하고 사망합니다. 그래서 범인을 한복년으로 검거한 사건이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정약용 입장에서는 시체 검안소나 유족의 진술 증언이 다 맞지 않는 거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김태명이 직접 저지르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을 담당한 지방관은 왜 한복년을 범인이라고 단정지었던 걸까요? 사실 지방관도 내막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 김태명의 돈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한복년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거고요. 그러다 보니 한복년에게 불리한 증언만 채택되고 유리한 유족의 진술은 다 무시된 겁니다. 정약용은 한복년 사건에서 수사 과정의 허술함을 정조에게 보고했어요.
정조는 정약용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한복년에게 잘못된 수사로 큰 피해를 봤으니 새 옷을 내려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석방합니다. 그리고 무죄인 사람의 수사 기록이 남아있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복년에 대한 모든 수사 기록 문서를 소각하라는 지시도 했죠. 지금으로 치면은 전과 기록을 없애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이나 지난 사건이었지만 초동 수사와 충분한 현장 확인, 정확한 검시와 검증, 객관적인 증거 분석, 증언의 신뢰성을 근거로 우리의 정선배는 한복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자, 흠흠신서에는 조선시대 최악의 폐륜 사건이라는 평산 박조의 살인 사건도 등장합니다. 이게 조선판 사랑과 전쟁 같은 불륜 사건이거든요. 정조 9년인 1785년 4월 20일 황해도 평산에 양반집 며느리인 박조이가 목을 맨 채 발견됩니다. 수사 결과 박조이가 남편의 사촌 형제인 조강진과 간통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수치심에 자살한 사건으로 결론났거든요. 하지만 박조이의 오빠는 동생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며 명예를 위해 한양까지 직접 가서 다시 수사해달라는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러자 정조는 비밀리에 이 평산으로 암행어사 이곤수라는 사람을 파견했죠. 이곤수가 밝혀낸 사건의 전말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곤수는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무언록을 참고했는데요. 무언록은 없을무, 원통할 원, 기록할 록으로 원통함이 없도록 하는 기록이라는 뜻이고, 중국의 원나라가 송나라의 형사사건을 바탕으로 1308년에 편집한 법의학서입니다. 정약용이 흠흠신서를 쓸 때 참고한 책이기도 해요. 여기 내용을 바탕으로 무덤에서 박조이의 시신을 꺼내 다시 한번 검시를 해봤죠. 시신을 보니 목 오른쪽에 상처가 오른쪽 어깨와 목 사이를 관통하고 있었어요. 반항흔은 없었는데요. 무언록에선 이런 경우 이미 의식이 없거나 자고 있을 때 누군가 공격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시신은 목을 맨 채 발견됐었죠. 스스로 목을 맨 경우는 반드시 목맨 줄을 살펴봐야 한다고도 쓰여 있습니다. 자살하면 귀 뒤로 목을 맨 자국이 남고 죽인 뒤 목을 맨 것으로 위장한 경우는 자국이 다르다는 거죠. 사망 후 혈맥이 돌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예요. 박조이에겐 스스로 목을 맨 자국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경우 줄을 묶어준 대들보도 살펴봐야 한다는데요.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매달리면 죽기 직전의 고통을 참지 못합니다. 본능적으로 생존 시도를 해요. 이때 대들보가 흔들리고 묶여있던 줄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하지만 죽은 상태에서 시신을 매달면 대들보는 흔들리지 않으니 줄이 묶인 자국은 하나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살아있는 경우라면 강제로 목이 매졌을 테니 그 과정에서 반항흔도 생겼어야 돼요. 하지만 박조이의 목엔 칼자국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흉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는 주저운이라고 하죠. 아무리 죽으려고 결심했지만 사람이니까 망설일 수밖에 없고 자기 몸을 찌르는 순간 고통에 의한 반사신경으로 잠깐 멈칫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치명상을 스스로 만들지 못해요. 여러 번 자해하거나 머뭇거리는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대로 죽여놓고 칼로 자결한 것처럼 꾸민다면 주저흔은 생길 리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경우에는 칼에 찔린 상처가 벌어지고 출혈이 있지만 죽은 뒤는 상처가 벌어지지 않아요. 혈액이 돌지도 않기 때문에 몸 밖으로 출혈도 거의 없죠. 암행어사는 이런 정황을 가지고 범행 당시 사용 흉기로 추정되는 칼을 찾습니다. 이 칼이 범행에 사용한 무기였는지 증명하기 위한 실험도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거죠. 범인이 흉기에 핏자국을 지웠을 경우 불에 달군 강한 식초를 뿌리면 빨갛게 피의 흔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피에는 철이온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식초에 들어있는 티오시안산과 합쳐질 경우 붉은색을 띠게 된다는 거죠. 루미놀 시약으로 지워진 혈흔을 찾는 원리와 동일한 방식이에요. 이곤수는 이 흉기를 근거로 조광진의 진술을 결국 받아냅니다. 자살이 타살로 바뀐 순간이었는데 그럼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죽은 박조이의 남편 조광선은 아내가 자신의 사촌인 조광진과 간통을 했고 그 사실이 드러날까봐 조광진이 박조이를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광진이 박조이를 죽인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범이 한 명 더 있던 것으로 밝혀지는데 이 사람이 바로 박조이의 시어머니자 남편 조광선의 어머니인 차씨였습니다. 차씨와 조광진은 숙모와 조카 사이인데 근친상간을 저지르다가 아이를 낳아요. 이 아이를 뒷산에 유기했는데 이 둘의 관계를 박조이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입을 막기 위해 차씨와 조광진은 박조이를 죽이고 자살처럼 꾸민 뒤 시신을 매장해 모든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암행어사 이곤수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찾아냈고 범인의 자백을 받아내면서 자살로 꾸며진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게 됐어요. 이 두 사례는 시신 검시가 결정적 단서로 쓰인 경우들인데요. 조선은 생각보다 시신 검시 기술이 좋습니다. 상황에 맞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걸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검시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의 사건 수사는 시체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과 목격자와 주변 인물의 증언을 확보하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중 사망 원인 파악이 먼저고 관련자 진술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죽었는지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원인 파악에 중점을 둔 방식입니다. 조선은 지금처럼 사법기관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요. 고을 관리들이 직접 살인사건을 수사하는데 그렇다고 이 지체 높은 양반들이 직접 시신에 손을 대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이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면 고을 관리와 사리, 의율, 향인, 오작사령으로 전담반을 구성해요. 여기서 오작사령이 바로 시신 검시관입니다. 고을 관리는 수사 총괄과 상부 보고 검사 결과를 책임져요. 팀장인 거죠. 실무자는 아전들이 맡는데 심부름과 경비를 맡거나 의학에 능숙한 의원, 법률에 능한 율생이 자문을 담당하죠. 그리고 오작사령이 수사팀에서 가장 천한 신분이에요. 시신을 직접 만지는 부검과 매장까지 담당합니다. 그러면 조선에선 어떤 방식으로 시신 검시를 진행할까요? 여러 가지 약품과 도구가 있어요. 이거를 응용법물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재료와 도구들이긴 하지만 같은 시대 다른 나라의 수사와 비교할 때 절대 뒤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의 과학수사와 비슷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응용법물에는 술찌꺼기, 식초, 파, 매실, 감초, 백반, 거적자리, 은비녀, 망치, 흙 등이 쓰여요. 시신 세척부터 범행에 쓰인 흉기를 찾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중에 식초가 가장 다방면으로 쓰이고 있어요. 우선 시신에 술찌꺼기와 식초를 뿌립니다. 그리고 옷으로 덮은 다음 다시 그 위에 끓인 술과 식초를 부으면 피부가 부드러워져요. 사후 경직을 푸는 과정이죠. 이렇게 하면 잘 보이지 않던 미세한 상처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평산 박조의 살인사건처럼 사라진 핏자국을 찾을 때는 고초라고 부르는 강한 식초를 바르고 불에 달궈 혈흔 상태를 살피기도 해요. 다 무언록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을 밝혀야겠죠? 이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눈으로 간단히 시신의 몸과 얼굴 색을 봅니다. 색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기보다 이게 꽤 과학적이고 실용적이라서 현대 법의학에서도 쓰입니다. 무언록을 보충한 조선의 법의학서 신주 무언록에 따르면 시신이 파란색을 띨 경우 독살이나 질식사, 노란빛을 띠면 병사로 봤어요. 검은색이면 시신이 부패한 것이고 붉은색은 구타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합니다. 드물게 흰색을 띠는 시신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건 살해 후 목이 매달린 것으로 추정되며 자살로 위장된 경우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죠. 독살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은수저 담그는 방법 아시죠? 이거를 은비녀법이라 그래요. 그리고 반개법도 있습니다. 먼저 은비녀법은 조선 특유의 수사 방법이고 대중적이에요. 민간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죠. 은을 담그는 겁니다. 쉽게. 그래서 색이 변하는지 확인하는데 사극을 보면 은수저로 검사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시신 검시에서는 목에 은비녀를 넣었다가 꺼냅니다. 그래서 색이 검게 변하면 독성분이 검출됐다는 뜻이죠.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쥐엄나무 진액을 우려낸 물로 비녀를 한번 닦아봐요. 그래도 검은색이 사라지지 않으면 확실히 독살이라고 판단하죠.
자, 왜 은의 색이 변하는 걸까요? 조선에서 자주 쓰이는 독약은 비상이라고 합니다. 비소와 황의 화합물인데 이게 은과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원리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독을 검시할 때는 오류가 없도록 최고급 순은으로 만든 비녀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비녀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긴 해요. 독약이 비상이 아닌 경우죠. 그러면 다른 방법을 또 사용합니다. 이게 반개법이에요. 시신의 목에 백반을 넣었다 꺼내서 닭에게 먹여봅니다. 닭이 죽으면 독살인 거죠. 하지만 이 방법은 영조 때 금지되는데 중독된 닭을 먹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랬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시신도 있겠죠. 무언록에는 이런 경우에 시신 검시 방법을 지금은 폐속의 미생물로 물에 빠져 사망했는지 죽은 후 빠졌는지 판단하는데 조선에서는 정수리에 구멍을 뚫습니다. 여기에 따뜻한 물을 부어요. 그래서 코에서 고운 진흙이나 모래가 나오면 익사라고 판단합니다. 물에 빠진 뒤 호흡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방식이죠. 지금이랑 방법이 다를 뿐이지 접근 방식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흉기에 의한 사망일 경우, 무언록에 따르면 칼날 등 예리한 도구로 살해된 경우 찔린 상처 주변의 피부와 살에 피가 묻어나온다고 합니다. 칼에 찔리면 피부 내막이 뚫리면서 살은 벌어지고 근육의 결이 바깥으로 나오는데 이걸 손가락으로 짚어보면 선홍색 피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죽은 후 상처를 입으면 표면이 건조하고 피가 나오지 않으며 손으로 눌렀을 때 맑은 물이 나온다고 적혀 있어요. 만약 시신의 입이 다물어져 있고 눈도 감겨 있으며 두 손을 꽉 쥐고 살색은 노란빛을 띠는 데다가 목덜미에 상처 자국이 있으면 이건 식도와 기도를 끄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조선의 살인사건 수사는 꽤 과학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시각에서도 놀랄만한 방법이지만 다 그런 건 또 아니었습니다.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방법들도 기술되어 있긴 해요. 친자 확인하는 방법이 그런데 혈액의 응고 여부로 부모, 자식, 형제, 자매를 판명하는 방법이에요. 적골법이라고 있습니다. 우선 부모가 죽은 경우에요. 두개골뼈에 자식의 피를 떨어뜨리면 친자식일 경우 피가 해골에 스며들고 아니면 스미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고, 합혈법이라고 해서 친자를 확인할 두 사람의 피를 물이 든 그릇에 동시에 떨어뜨립니다. 친자일 경우엔 두 피가 한 방울로 합쳐진대요. 아니면 계속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둘 다 비과학적이죠. 근거도 전혀 없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까지가 조선 후기에 편찬된 흠흠신서에서 소개된 사건과 법의학서인 무언록에 기록된 시신 검시 방법이었어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흠흠신서를 쓴 이유는 인명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결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살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삼가한다는 뜻의 흠자를 2번 넣은 것 같아요. 흠흠신서는 법학을 잡학이라고 경시하는 조선의 분위기를 바꾸려는 새로운 시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약용이 유학자죠. 저도 그런데 유학을 했어요. 유교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법 집행에 관한 책도 그런데 썼습니다. 왜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유교 사상에서 출발한 이상적인 사회를 말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그럴 것처럼 보일 뿐인 거죠. 제어 장치가 없으면 누구든 범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먼저 백성의 목숨이 법으로 보장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있어야 그 질서로 나라가 유지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 위해 흠흠신서를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의 기초 작동 원리랑 비슷하기도 한데요. 이미 이 생각은 300년 전 조선에 있었다는 거죠. 지금의 사법부가 흠흠신서를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는 설 특집으로 우리 지훈님 대신에 제가 신도령이 준비한 조선의 CSI 과학수사 사건 파일이었습니다.